안녕하세요. IT 신명기입니다. 이번에는 20강 왜 암호화폐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부를까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코인, 토큰 다 아우르는 뭐 일반적인 대명사가 되어 버렸는데, 뭐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불러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라고 여전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큰과 코인을 아우르는 대명사가 되어 버렸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토큰을 암호화폐라고 이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은 그 비트코인을 왜 암호화폐라고 부르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미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은 이제 그 앞선 영상에서 모두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들인데, 단지 왜 이제 암호화폐라고 이제 부르는지 관점에서 이제 기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왜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르는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그 형태적, 구조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트랜잭션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블록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블록체인 구조는 어떻게 돼 있으며 노드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동 원리와 메커니즘 측면에서 한번 그 왜 이제 암호화폐인지 알아보겠는데 분산 환경에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든지 탈중 환경에서 이변적 차단 방안이라든지 탈중 화폐 발행 인센티브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데서 암호가 어떻게 이제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도메인 영역에 해당되는 이제 그 화폐 서비스적 측면에서 뭐 지가분이라든지 송금 원리라든지 아니면 트랜잭션 검증이 화폐하고 이제 그 암호하고 이제 그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형태적 구조적 측면인데, 그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개념을 이제 설명할 때 이 그림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먼저 이제 장부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이제 개별 이런 거래 내역을 장부에 이렇게 딱 저장하고, 이렇게 장부를 하나 이제 만들고 이 장부들을 엮어서 이제 전체 장부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개별 거래 내역인 이 트랜잭션을 블록에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완성된 블록을 기존 블록체인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형태로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트랜잭션. 가장 그 낮은 단계의 어떤 그 구성인데, 먼저 이제 그 하나의 이렇게 이제 거래 기록에 해당되는 이제 트랜잭션 구성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폐가 입금되고 출금되는 이런 과정을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트랜잭션을 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18강에서 이제 여기는 뭐 살펴본 내용들인데, 그 이제 여기 이제 트랜잭션 이제 구성을 이제 좀 더 이제 그 지금 추상적인 거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이렇게 뭐 밟아가면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구조고 이제 이런 그 즉 트랜잭션 이제 이런 구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트랜잭션 구성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금과 출력. 이게 인풋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PK가 퍼블릭 키, 공개 키를 의미합니다. 저기 시그는 이제 그 전자 서명, 시그니처를 의미하는데, 또 이제 전자 서명 같은 경우에는 그 해시와 또 개인 키로 해서 이제 전자 서명이 생성되고, 아웃풋 출력 영역을 보게 되면은 H160이 이제 해시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PKH라는 것은 퍼블릭 키를 이제 해시한 거. 그래서 이제 PKH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다른 그 내용들은 일종의 이제 명령어들입니다. 결국 보면은 이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해시와 이제 비대칭 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공개 키, 뭐 개인 키, 뭐 전자 서명 이렇게 그 해시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블록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방금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들이 이제 암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살펴봤는데, 블록의 이제 바디에도 보면 이렇게 수많은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그 해시를 통해서, 이게 머클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클트리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값, 머클 루트라는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고, 이게 이제 헤더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헤더의 6개 항목을 다시 해시 처리해서 나온
값, 하나의 값으로 만들고 이게 블록의 해시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지만 이제 블록의 형태나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시. 여기 전체 해시. 이게 해시. 다 이제 블록은 이제 거의 뭐 해시 덩어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그 블록체인을 보면은 이제 블록이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된 게 이제 블록체인인데 이렇게 블록들이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인데, 자, 그런데 이제 블록들이 연결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고,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 이전 블록의 해시를 가져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블록들이 연결될 때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 무조건 이전 블록 해시 값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즉 블록체인 구조도 해시 덩어리로 구성된 블록들이 다시 해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블록이 해시 덩어리인데 블록체인이란 것은 다시 그것을 해시로 연결된 구조다. 뭐 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노드 구조를 한번 보면은 노드는 이제 크게 이제 지갑, 이제 검증 프로세스,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갑에는 개인들의 개인 키하고 공개 키만 들어 있습니다. 화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공개 키와 개인 키만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검증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전자 서명을 통해서 이제 또 검증하게 되는데, 그 또 전자 서명에서는 이제 뭐 해시와 개인 키가 이제 뭐 처리되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시 덩어리입니다. 이게 완전한 해시 덩어리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앞서 살펴봤던 트랜잭션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노드, 뭐 이런 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대부분 뭐 거의 이제 그 해시라든지 아니면 비대칭 암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동 원리하고 이제 메커니즘 측면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분산 환경에서 합의 알고리즘. 우리가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 그러면 이제 그 작업 증명 POW로 이제 많이 앞서 살펴봤는데, 자, 먼저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암호 기술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는데, 자, 앞서 이제 그 합의 알고리즘은 그 POW 역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습니다. 작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즉 작업 증명하면, 즉 넌스 값을 이렇게 찾으면은 대표 블록이 이렇게 선정된다고 했고 전파되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즉 작업 증명 과정이 이제 이렇게 핵심인데, 작업 증명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작업을 어떻게 했냐? 지금 넌스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결과값이 이렇게 랜덤하게 출력되는 해시 함수의 특징을 이용하고 해시 연산을 이렇게 계속 통해서 목표값과 이제 비교를 통해서 목표값보다 작은 해시 값을 충족하는 넌스 값을 찾는 과정입니다. 즉 해시의 이런 그 랜덤하게 생성되는 그 해시의 특징과 해시 이렇게 연산이 바로 합의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POW 핵심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작업 증명이 돼야 되는데, 작업 증명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작업 증명을 이루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해시가 이제 랜덤하게 출력된다는 거고, 랜덤하게 출력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꾸준히 작업 과정 자체는 뭐냐면은 해시 값을 구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해시 값을 계속 해시 값을. 그러다 보니까 합의 알고리즘을 위한 작업 증명이 결국에는 해시에 의해서, 해시의 특징과 해시 연산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자, 결과값이 이제 랜덤하게 출력되는 해시 함수의 특징을 이용하고 이런 해시 연산을 통해서 목표값보다 작은 해시 값을 충족하는 넌스 값을 찾는 과정인데, 즉 해시의 이런 특징과 해시 이런 연산이 합의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POW의 핵심 원리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POW에서 이제 뭐 다양한 역할 중에 또 이변조 방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변조 방지 역시 이제 POW 작업 증명을 통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선 그 합의 알고리즘에 사용됐던 그 개념과 특징에 추가해서 하나 더 이제 하나 추가적인 어떤 해시의 특징이 추가되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게 변하면 이게 변하고 이게 변하고 점 하나만 변해도 이렇게 변해서 모든 게 변한다 그랬습니다. 해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랜덤하게 출력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소한 변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해시 함수의 특징을 이용한 게 여기서
그 위변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살펴봤던 이제 합의 알고리즘의 어떤 그 연산이라든지 특징은 그대로 또 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소한 변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해시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위변조 방지 기술을 구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폐 발행과 인센티브도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POW 작업 증명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해시의 특징과 해시의 연산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보상으로 이제 화폐가 발행되는 메커니즘을 구현했다. 즉 정리하면은 작동 원리나 메커니즘 측면에서 이제 보더라도 결국에는 그 중에 핵심이 이제 POW 작업 증명인데 작업 증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해시 함수의 특징을 이용하고 해시 연산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거죠. 결국에 암호 기술을 통해서 이제 구현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화폐 서비스적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는데, 자 기존에 이제 화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구현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계좌 정보. 자 그런데 비트코인에서 이런 계좌 대신에 지갑에 오직 개인키와 공개키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개인키와 공개키. 이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그 계좌 정보가 전혀 없고 개인키 뭐 노드에 가입하게 되면 지갑이 생성되는데 지갑에 자동으로 개인키와 공개키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키와 공개키로만 거래라든지 검증이라든지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지갑 측면에서도 이제 이렇게 개인키와 공개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송금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많이 봤었죠. 비트코인에서 이제 송금이라는 것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공개키로 암호화된 것을 개인키로 복화해서 자기 돈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재송부한다는 거. 즉 송금 자체가 공개키와 개인키로 암호하고 복화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검증인데 이거는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 트랜잭션 검증 부분에서 이제 설명할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이 검증 과정을 보라는 게 아니라 검증에서 어떤 게 사용되냐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기서 해시값 통해서 개인키로 하고 전자서명을 통해서 막 이렇게 개인키로 하고 개인값도 해시값하고 또 공개키로 해서 공개키 해시값하고 막 비교하고 막 이런 걸 보시는 것처럼 트랜잭션 검증 과정에서도 이제 그 암호 기술 뭐 비트친키하고 이제 해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화폐 서비스에서 이제 그 보면 이제 기존 중앙은행에서는 중앙 시스템이 트랜잭션을 각각 검증하는데 이런 탈중앙 기반인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중앙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참여한 모든 노드들이 이렇게 각각 그 트랜잭션이 접수되면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모든 이제 노드들이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검증 과정은 결국에 공개키와 개인키 또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검증한다. 그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제 한번 그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어떤 암호 기술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아까 형태적 측면에서 보면 트랜잭션 구성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비트친키 암호와 해시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블록은 거의 해시 덩어리였고 블록체인은 다시 해시 덩어리를 다시 해시로 연결하는 거였고 작동 원리 이제 메커니즘 측면에서 합의 알고리즘도 결국에는 해시 그리고 위변조 차단도 해시와 해시의 특징 화폐 발행과 인센티브 메커니즘도 해시와 함수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고 화폐 서비스적 측면에서도 이제 지갑이 뭐 개인키 공개키로 되어 있고 송금 원리도 개인키와 공개키고 트랜잭션 검증은 개인키와 공개키 해시 뭐 이런 것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리를 하자면은, 자,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적 구조적 측면에서 해시와 비대칭키로 구성되어 있고, 작동 원리와 메커니즘 측면에서도 해시 함수와 고유한 그 해시 함수의 고유한 특징들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도메인 영역인 화폐 서비스적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모든 서비스가 비대칭키와 해시 함수로 작동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형태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모든 게 결국에는 암호 기술을 적용한다는 거죠. 암호 기술. 비대칭키하고 해시 함수. 자, 이러다 보니까 형태나 구조나 작동 원리나 서비스 모든 게 이렇게 암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크립토 커런시. 자, 이제 이해 조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 백서하고 이제 좀 몇 가지 글을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백서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폐 거래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동안 제3 신뢰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지만 이제 제3 신뢰 기관 대신 암호학적 증명에 기반하여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화폐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P2P 파운데이션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게시한 글을 보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라는 P2P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했다. 비트코인은 신뢰가 아닌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이기 때문에 어떤 중앙 서버나 신뢰 기간 없이 완전한 탈중앙화로 설계가 가능하다. 강력한 암호 기술이 보편화되었고 더 이상 이제 신뢰가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3 신뢰 기관 없이 암호 기술로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암호 증명에 기반한 전자화폐로 제3 신뢰 기관 없이도 돈을 안전하고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왜 이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암호 기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대충 조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